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최하는 2022년 제5차 글로벌 테크 브리지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을 맡고 있는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 포럼은 우리나라 산학연이 팬데믹과 국제정성 변화로 급변하고 있는 산업 환경에 어떻게 하면 대응하고 첨단 기술 발전에 산업기술 국제협력이 현안을 토론하고 시사점을 도출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발굴하는 그렇게 해서 올해 처음으로 기획해서 개최되는 포럼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제1회 포럼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4회차까지 운영해왔고요. 첨단 산업에 대한 초격자 확보, 공급망 위기 관리,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대응, 글로벌 도전 과제 등 R&D에 해당하는 국제협력에 대한 다양한 방면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5회 포럼에서는 연말을 거의 다 왔죠. 연말을 맞이해서 한국의 글로벌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그리고 내년이 다가오고 있죠. 내년에 대한 미래라는 주제로 세 분의 발표자가 20분간 발표해 주시고 두 분의 패널 위원과 발표자 전원이 패널 토론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라운호퍼 한국 대표 사무소의 박병관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강정현 상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상대 그룹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이준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광호 선임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박청교 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참석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리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뜻깊은 논의가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청교 단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청교 단장님 인사 말씀은 자리에 착석하신 상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단 박천교입니다. 먼저 어제 눈이 많이 와서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해 주시는 우리 발표자분들, 그리고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기 위해서 와주신 우리 전문가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한국의 글로벌 산업기술 혁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우리 프라운호퍼 한국대표사무소 박병관 대표님,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강정현 수석상무관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대 그룹장님, 그리고 지난 포럼에 이어 이번 포럼에서도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시기로 해주신 산업연구원 이준 본부장님과 그다음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 선임연구위원님 비롯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회 포럼부터 글로벌 테크 코리아와 연계한 2회 포럼, 공급망 위기를 논의했던 3회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을 논의한 4회까지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어떠한 협력 전략을 펼쳐야 할지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5회 마지막 포럼에서는 지난 포럼을 되돌아보며 한국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정세와 주요국의 공급망 내재화, 경제 블록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업 대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혁신, 기후변화, 식량 위기와 같은 사안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본 마지막 포럼에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과제 해결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어떤 산업기술 혁신, 국제협력 전략을 택해야 될지 오늘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는 프라운호퍼 한국 대표사무소의 박병관 대표님입니다. 대표님께서는 국제 R&D 협력과 기술 혁신에 대해서 프라운호퍼 사례를 이용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자리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운호퍼 한국 사무소의 박병관 대표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발표를 드릴 때 조금 질문도 드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좀 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전달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스타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례인데요. 그래도 질문을 하나 먼저 드려야 되겠죠?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한 1, 2년간 발표할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누군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이 선남, 선녀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모두 모르세요? 이분들은 독일 바이온텍이라는 스타트업의 위구어 사힌 교수 부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코로나 백신을 맞았죠. 네,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화이자 백신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화이자 백신이 아니라 바이온텍 백신입니다. 독일의 바이온텍이라는 스타트업이 기술을 제공하고, 화이자가 임상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을 맡은 그런 이제 전형적인 그런 국제 협력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갖다가 도입을 한 위고사인 교수 부부로 굉장히 이제 뛰어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개발이 됐어요. 보통 일반적인 그런 백신의 개발에는 한 10여 년이 지금 소요가 됐는데, 이 코로나 백신 기술 개발은 지금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발을 하고 나서 바로 위구어사인 교수의 머리에는 후보물질 한 4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mRNA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권위자이기도 했는데, 이 4개 후보물질을 갖다가 놓고 이거를 갖다가 가지고 개발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확 단축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 기술을 이미 머리에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바로 화이자에 있는 CEO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개발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데 같이 하겠느냐. 화이자 CEO가 그 자리에서 예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거는 독일에도 많은 제약사들이 있어요. 뭐 사노피도 있고, 뭐 마인츠 대학교, 근데 마인츠 바로 건너편에 가면 루트빅스하픈에 BASF도 있고 바이엘도 있고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있는 회사한테 전화하지 않고 미국에는 화이자 CEO한테 전화를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제약회사 사장한테 국적을 불문하고 전화를 했고 연락을 했고, 그리고 화이자 CEO는 작은 스타트업에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 나도 연구 인력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무시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사천리로 개발 작업에 착수를 하고, 그다음에 독일 정부도 한 4,50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때 당신 왜 독일에 있는 제약회사하고 협력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전폭적으로 이 코로나 백신 개발을 독일 정부도 지원을 했고, 미국 정부 역시 선구매를 해가지고 이 백신 개발을 도운 거죠. 그래서 거의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임상 실험을 하고 6개국 이상에서 임상 실험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생산 설비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세계 최초로 FDA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채 안 된 기간에 승인도 받고 생산에도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발 이후 진정한 사실은 게임 체인저가 실은 코로나 백신이 됐던 거죠. mRNA 백신이 됐던 거죠. 국내에도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는 왜 더 효과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좀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한독 코로나 백신 개발 세미나도 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백신 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스카이 코비드 1인가요? 하는 백신을 개발을 했고, 이제 mRNA 백신은 아니고 기존의 항원 항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백신 개발을 했고, 그리고 셀트리온에서는 그 전에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다 뭐 개발은 성공했지만 결국에 시장에서는 수용이 되지 못했어요, 사실은. 예.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지난주까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추이인데, 주가가 확 올랐다가 지금 거의 그 고점이 한 20% 수준으로 주저앉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그 레키로나주라는 치료제는 실은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더 이상 본인들도 생산 안 하고 시장에서는 물론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가 조금 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문제인식을 조금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백신 개발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시장의 수용성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3차까지 다 백신을 맞고 지금 변이에 대항하는 그런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지금 코로나 백신 지금 개발해가지고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실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셀트리온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바이오시밀러에 이제 그동안 집중을 하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약간 유사 약품들을 갖다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생산을 하던 성생설분도 굉장히 큰 회사였지만은 레키로나주가 셀트리온이 개발한 최초의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경험적으로는 약간 캐파가 좀 부족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쉬움이 남는 거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기술력을 가지고 본인들하고 같이 맞는 그런 협력 파트너를 전 세계적으로 찾았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행사에 갔더니 요즘 와가지고 기술 패권주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국의 기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정책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 이 반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혁신이라는 거는 그러한 움직임하고는 이제 별개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혁신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파괴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mRNA 백신이 파괴적 혁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혁신들이 굉장히 파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기술들 전부 다 파괴를 했어요. 시장에서 몰아냈어요, 완전히. 근데 그런 혁신의 움직임을 우리가 기술 패권주의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막아낼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비단 저희 나라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얘기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왼쪽 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핀란드의 노키아가 무너질 때 노키아가 핀란드 경제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는데 핀란드 정부가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노키아의 기술을.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노키아가 무너진 건 아니죠, 실은. 혁신의 움직임, 혁신의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했던 거죠, 시장에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은 과학자예요. 요세펀 프라우너퍼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학자고 기업가고 그 다음에 혁신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18세기의 이제 혁신가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렌즈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러면 혁신, 국제협력 이런 것들이 나쁜 겁니까? 그래서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패권주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 옛날에 원론 같은 거 들어보신 분들 좀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는데, 레이저 포인터가 있나요? 없죠.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안쪽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 이 서비스와 재화의 조합입니다. 한쪽은 재화고 한쪽은 서비스고요. 이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 지점은 가장 바깥 지점이 되겠죠. 바깥 지점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국민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 그러면 가장 바깥 부분에서 국민 경제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혁신이 일어난다. 그럼 혁신의 정의는 뭐냐면은 더 많은 재화, 우리가 없던 재화를 생산하는 거고, 생산 기술 부분에서 혁신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커브라고 그러는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혁신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협력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국제 협력은 더 많은 혁신의 가능성들을 가져다 줘요. 더 많은 생산의 가능성들, 그리고 더 효율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일어난다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이 다시 한번 바깥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더 많은 생산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격 수준이랑 우리가 지금 합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GDP가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협력과 혁신 그리고 경제 성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독일의 사례입니다. 독일은 사실은 뭐 제조업 강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의 부가가치 규모를 보면은 이윤에서 이제 영국이 들어가 있을 때도 거의 한 30% 정도를 지금 독일이 점유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보다도 3배 가까이 더 높은 그런 부가가치를 갖다가 독일이 제조업 부가가치를 지금 창출했습니다. 그 원인을 좀 보면 재미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제조업이 강한데 이제 중소 중견기업이 굉장히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중소 중견기업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제조업 전체에.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중소기업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히든 챔피언이 많습니다. 이제 히든 챔피언이 뭐냐면은 내가 생산하는 품목에서 전 세계적인 마켓 리더고, 전 세계적으로 3위 안에 들고 자기가 이제 속한 대륙에서 이제 1위를 하면은 이제 그 기업을 히든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독일에 지금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소재한 히든 챔피언들은 기술 기업이 많습니다. 기술 기업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을 해줘요.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차이 이런 문제를 막 인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임금 수준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거고, 시장에서. 그럼 그런 임금 격차 문제도 해결하고 고용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상당히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탄탄한 기반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독일이 이렇게 히든 챔피언이 많은 이유를 보면은 많이 이제 역사적 요인이 있지만은, 제가 하나의 요인을 만들어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국제화된 경제가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국제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독일의 발전이 역설적으로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이게 18세기의 독일인데,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중앙 집중적으로 지금 움직였어요. 하지만 독일은 굉장히 통일이 늦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독일이란 나라가 중간에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조그만 군주들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정부하고 왕권이랑 결탁을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거는 자기 기술밖에 없고, 자기 시장은 너무 작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많은 히든 챔피언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된 비결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꼽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이제 공공기관이지만은 근데 이제 기업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학연 협력의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제 기업이 사실은 이제 혁신의 한 플레이어죠. 연구소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프라운호퍼 연구소들이 알아서 대학으로 흘려보내고, 프라운호퍼 연구소들은 대부분 대학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으로 흘려보내고, 그다음에 대학에서는 또 이제 그런 프라운호퍼의 노하우를 받아들이고, 또 이제 학생들을 프라운호퍼로 보내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고 하는 독일형 산학연 시스템입니다. 독일형 혁신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산학연 협력 시스템, 프라운호퍼 연구소들이 독일의 히든 챔피언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 얘기를 또 이제 히든 챔피언이란 개념을 도입한 헤만 디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한 76개 정도 연구소가 있고요. 그다음 한 3만 명 정도의 인력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예산 한 4조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라운호퍼 연구소들이 하는 분야는 거의 전 분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응용 연구 쪽에 이제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응용 연구 쪽으로는 뭐
기계, 그다음 전기전자, 생산기술, 소재,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안 하는 부분이 없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 별로 거기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프라운호퍼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달라는 제가 조금 요청을 좀 오늘 받았는데요. 프라운호퍼 모델은 가장 이상적인 연구 포트폴리오를 3분의 1씩 하는 재정을 충당하는 그런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3분의 1은 정부 출연금이고요. 독일 정부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선행 연구를 위해서 공공과제를 합니다. 공공과제를 통해 선행 연구를 하고, 그리고 3분의 1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과제를 해야만 합니다. 3분의 1이. 이게 이제 골든 룰이죠. 프라운호퍼 모델이. 기업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기업과제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기술이 뭔지, 시장에서 수용이 돼야 혁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도록 지금 모델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과제를 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실은 정부 출연금이 비례해서 나가게 됩니다. 기업과제를 못하면 정부 출연금도 없어요. 내가 옛날에 마르크 있을 때 도입이 되는데 1마르크를 줄 테니까 1마르크는 너희가 기업과제를 해서 벌어와. 공공과제가 아닙니다. 기업과제를 해서 벌어보면 내가 1마르크를 줄게. 뭐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라운호퍼 모델은 설계가 이렇게 3분의 1씩 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 이게 지금 응용연구의 황금 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운호퍼 국제협력의 핵심은 사실은 국제 R&D 프로젝트입니다. 뭐 어디에 직접 나가가지고 연구소를 세우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현재 80여 개국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지금 국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연간 한 40여 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매년 평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일 시장 내에서 독일 기술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나가서 다른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른 쪽의 기술은 무엇인지 협력을 해서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력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곳에는 여러 가지 형태, 뭐 저희처럼 대표 사무소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플랫폼도 세우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핵심은 아주 심플하게 국제 공동 연구다,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운호퍼의 여러 가지 국제협력 모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라운호퍼가 국내에서 무엇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프로젝트 외에 연구 플랫폼도 세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스트에, 이제 울산에 가면 이제 유니스트가 있는데 유니스트에 프라운호퍼 복합재료 플랫폼을 세웠어요. 이게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건물도 이제 꽤 큰 건물을 좀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저희가 한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연장 거기 운영에 지금 저희가 들어갔고요. 여기서 주로 하는 거는 경량화 소재인데 그 중에서 이제 탄소 섬유를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게 저희 그 플랫폼 안에 있는 기계들입니다. 유니스트에 있는 프라운호퍼 플랫폼 기계들인데 보시면은 아주 뭐 굉장히 대형 기계들이 하나에 수십억씩 하는 기계들입니다. 뭐 프레스 머신이 있고 인퓨전 시스템이 있고 뭐 이런 뭐 상당히 고가의 대규모의 기계들을 저희가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한 거는 저희 돈으로 구입을 한 건 아니고 한국 정부에서 이제 펀딩을 해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소유는 유니스트 소유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뭐 지원이 됐다고 그래서 정부가 프라운호퍼를 위해서 돈을 썼느냐,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돈들은 기계가 다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유니스트에다 지금 장착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설비를 할 당시만 해도 탄소 섬유로 자유자재로 프로토타입을 생산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됐어요. 독일에 뭐 자동차 메이커하고 하나하고 그다음에 뭐 연구소 몇 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프라운호퍼였어요. 지금 이런 기계들을 또 갖춘 기관이 이제 국내에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은 유니스트에 있는 이 플랫폼의 장점은 프라운호퍼의 노하우가 여기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저런 기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리고 누가 저런 기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탄소 섬유를 갖다가 상서 섬유로 자동차 바디를 갖다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그건 프라운호퍼 연구소, ICT라는 연구소인데 프라운호퍼 ICT 연구소의 기술이 여기 흘러 들어간 거고 여기 지금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한국의 자산이 된 겁니다. 제가 이런 류의 이제 이노베이션 플랫폼이 올해 또 한 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이제 한전 에너지 공대에 좀 생겨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수소 쪽으로 연구를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도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오픈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뭐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프라운호퍼하고 협력을 하길 원하시는 분, 또 프라운호퍼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과 유사한 상황인 독일의 이제 프라운호퍼 연구소들의 집합체인 독일 프라운호퍼 사례를 통해서요, 한국의 그 거점을 내놓고 여러 가지 협력 형태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강정현 수석 상무관입니다. 상무관님께서는 이스라엘 스타트업과 기후 기술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자리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경제무역대표부 강정현 수석 상무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스라엘 스타트업 생태계와 또 기후기술 생태계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키아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11년도에 나온 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스타트업이라는 국가를 위한 브랜딩을 갖게 됐고요. 그런 만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기업이 한 전체 산업의 한 40%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하이테크 분야에는 전체 노동자의 한 10%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이테크 분야는 아무래도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전체 소득 텍스의 전체 세금의 한 25%를 이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한 흥미로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수출량의 기술 수출이 약 전체 시장의 한 4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로서 먹고 산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는 이스라엘의 GDP의 15%를 탄탄히 지지하고 있는 근간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네 가지 정도로 추려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군 경험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R&D 지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 생태계,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R&D 협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군 경험인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지정학적인 요소로 인해서 모든 이제 남녀 구분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2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4개월 정도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저희도 이제 이스라엘 기업인들을 만나게 되면 흥미로운 것들이 모두 다 이제 군 경험들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남성들이 이제 군대를 가다 보니까 공감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제 여성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스라엘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엘리트 부대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탈피오트와 8,200 유닛이 있고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5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탈피오트라는 특수부대를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9년 정도 복무를 하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9년 복무 중에 3년 정도는 이스라엘 히브리대라든지 테라비브대라든지 뭐 테크니온 공대에서 3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수학이라든지 물리학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군대에 들어와서 다시 그 기술들을 이제 접목을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8,200 유닛입니다. 이 부대는 너무나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을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첨단 컴퓨터, 통신, 보안 기술들을 교육을 받고 있고요. 이 부대가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 나온 것이 뭐냐면, 이 부대 출신들의 사람들이 1000여 개가 넘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약 400개 정도가 사이버 보안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사이버 보안 기업 중에 체크포인트라고 있는데, 약 기업 가치가 160억 달러나 되는
기업을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탈피오트를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요. 과학기술 전문사관이라는 거를 만들었고 2020년도에 약 18명의 1기 사관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아마 육군 본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인들, 일반 사병들과 이스라엘 군인들과 같이 해서 스타트업 경연 대회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R&D 지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혁신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간 사업 부분의 성장과 기업 R&D 지원 및 정책 기획, 집행, 미래 동향 분석이 설립이 되었고요. 이 혁신청을 통해서 국가의 전체적인 R&D가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7개 정도의 필러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상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혁신청에서 만든 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지금의 팁스라는 프로그램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매칭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협력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양자 협력,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양자 협력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코릴이라고 해서 그 키아트 산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이 있어서 우리나라 산자부와 이스라엘 경제부에서 각각 공동 출자해서 R&D 펀딩이 지금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투자 생태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펀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은 굉장히 투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0년도 보면은 사이버랑 핀테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하면 대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조금 핀테크라든지 사이버 보안 쪽에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기술 수출은 전체 이스라엘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면서 약 2020년에만 약 500억 달러 정도를 기술로만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만 약 한 31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미국 월스트리트와 텔아비브에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2020년에만 약 45억 달러, 21년에는 100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레이트 라운드에 좀 더 투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운드 C나 D로 들어가나 D나 E로 투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 금액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후기로 갈수록 투자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한 한계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얼리라든지 시드 스테이지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한계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투자 생태계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집중이 되고 있을까 했을 때 맨 오른쪽으로부터 쭉 보시면요. 이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그리고 핀테크, 사이버 이 세 가지에만 약 50%가 집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AI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 플립 매니지먼트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B2B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와 차이가 있는 곳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나라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과 기업 간에 있는 그 B2B 솔루션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B2B 플러스 B2C에 중점이 되어 있는 스타트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런 분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글로벌 R&D 협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약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약 글로벌 기업들이 한 370개 정도 되는 R&D 센터들이 있고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에 있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R&D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미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2011년도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가장 핫한 스타트업 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비라이죠. 그래서 2010년도에 모비라이 그 대표님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교수님이셨는데요. 직원들 5명이서 한국에 와서 피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와서 이제 펀딩을 받으려고 많이 피칭을 하셨는데 사실은 5명의 기업이 얼마나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많은 이제 박대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사실 2014년도에 인텔의 15조의 인수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탄식을 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만나보면 제가 그때 부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사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웃는 얘기도 하시는데요. 그런 만큼 작은 기업이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2021년도에 모빌아이가 상장이 만약에 됐다면, 지금은 이제 기업 가치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이기도 했지만 21년도에 만약에 상장이 됐다면 약 68억, 그 정도로 68억 정도 달러로 밸류에이션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680억 달러입니다. 예. 그런 만큼 이제 글로벌 R&D 협력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70개에서 약 400개 이상, 400개 정도 되는 글로벌 R&D 협력들이 일어나고 있고, 인텔에서도 새로 나오는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기술도 이스라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이스라엘의 유니콘 기업들도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나온 이스라엘 유니콘 수는 약 98개 정도가 되고요.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유니콘 기업의 가치 98개가 약 2,520억 달러인데, 이 기업들이 투자된 게 약 415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적으로만 해도 한 5배 이상 되는 투자 이익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만큼 이스라엘 유니콘 기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내에서 유니콘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서 유니콘이 되는 것들이 좀 더 많은 부분들도 흥미로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탑20 유니콘 기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 이제 이스라엘 기후기술 생태계에서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후 위기를 한번 짧게 보겠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넷제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기후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작년에 글라스고에서 이제 넷제로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베넷 총리가 전 총리였던 베넷 총리가 얘기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네이션인데 이제는 클라이맥 이노베이션 네이션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스라엘 혁신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기후기술 변화에 대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투자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 이제 기후기술 담당하는 기업들이 플랜텍이라는 협의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 협의체에서 만든 이제 카테고리, 기후기술 카테고리인데요. 2021년도까지는 그 위에 두 라인까지 볼 수 있는 20개 정도였는데, 22년, 금년에 2가지가 더 첨부가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디지털 부분이 있는데요.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 또 리스크 파이낸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기술에서 이제 금융 분야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첨가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만큼 이 분야에서도 이제 기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후기술 스타트업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기후기술 기업이 한 1,200개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스타트업이 한 53%가 됩니다. 그래서 21년도까지만 해도 기후기술 관련된 스타트업이 637개에서 22년도 상반기까지 약 697개, 그리고 현재는 700개 이상으로 되고 있고요. 이 기업들의 7분의 1 이상이 21년도 이후에 설립된 신생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업들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그렇다면 이스라엘 기후기술 스타트업을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 에그리컬처 부분에, 스마트 에그리컬처 부분에 한 132개 정도가 집중이 되고 있고, 클린 에너지가 125개,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전기 배터리라든지 플릿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게 73개 정도가 되고요. 특히 21년부터 22년도에 빠르게 성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체육 산업입니다. 그래서 대체육 기업 같은 경우는 21년도까지는 한 45개였는데 22년 상반기까지 58개로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낸스 부분도 16개 이상 성장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성장률로 보게 되면 카본 캡처, CCUS 등 작년과 금년에도 많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왔던 것이죠. 탄소 포집 관련된 기업들도 이스라엘에서도 한 3개에서 12개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기후기술도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21년에는 약 25억 달러 정도인데 22년 상반기에만 15억 달러, 그래서 22년에 약 3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28년부터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빌리티에 약 25%, 대체육이 13% 정도 투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약 25억 달러 정도가 계속 투자되고 있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모빌리티 쪽이 가장 많이 투자가 누적으로 봤을 때는 25억 달러 이상이 투자됐는데 그런 만큼 이제 신기업이 유입이 적은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본 매니지먼트, 리스크 파이낸스라든지 그런 부분들 투자는 적지만 신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 부분도 앞으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기술 관련해서 투자를 보게 되면요. 전체 투자하는 기업들이 한 570개 정도가 되고요. 570개 정도 중에서 이제 한 10개, 뭐 한 40% 정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R&D 펀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21년부터 많이 나왔던 단어가 CBC죠. Corporate VC 부분인데 이스라엘도 약 이 570개 중에 한 19%가 CBC 형태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기후기술 정부 지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혁신청에 따라서 2억 5천만 달러로 약 7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클라이메텍 기업들이랑 R&D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상업적 제조 시설과 연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그만큼 현실적으로 그냥 기술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파일럿이라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혁신청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이런 세 가지 기관들과 협력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기후기술에 한 700개 이상 스타트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후기술 기업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이제 솔라엣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엣지라는 기업은 2006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사실은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B2B 시장에서는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전 세계 글로벌 쉐어를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133개국에 설치되었고 4,0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뒤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스라엘의 배터리 회사 중에 전기 배터리 회사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스토다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201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양극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을 개발하고 있어서 5분 내 충전으로 160km를 갈 수 있는 기술을 2024년까지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벤츠, 볼보, 폴스타, 뭐 삼성 벤처스도 투자를 받고 있고 지금 이번에 이제 첫 번째로 샘플이 나와가지고 지금 고객사에게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퓨처미트가 있습니다. 퓨처미트는 2018년도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 지불도 탄산체, 동물세포에서 고기를 직접 있는 배양육 회사고요. 세계 특히 흥미로운 것이 바로 세계 최초 배양육 생산 시설을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을 통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뭐 온실가스 생산량, 담수 사용량, 토지 사용량들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SG텍 같은 경우도 바이오 가스를 만들어서 뭐 바이오 비료라든지 관비들을 생산한다. 그래서 질소를 제거하고 뭐 사용된 액체에서 60% 이상의 인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헬리오스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헬리오스가 있는데요. 철광석과 열만으로 철을 생산하는 기술이고요. CO2 기본으로 수소만 배출하는데 이 부분이 이 기업을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린 스틸 관련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수소 기반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대용량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인프라 없이 기존에 있는 인프라에다가 자기네들 기술 접목을 해서 적용을 해서 그린 스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의 많은 기업들과 지금 협업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틱 회사입니다. 그래서 해양 조류와 자체 기술로 생분해되어 있는 PHVB 폴리머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과 한국의 협력들이 어떤 게 있을까 했을 때,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21년도에 이제 한국 이스라엘 자유무역 협정 서명식을 했고요. 금년 12월 1일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업들이 협력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릴이라고 한국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인데 거기서 이제 라이트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약 530만 달러 이상 되는 R&D 펀드를 우리나라 기업과 이스라엘 기업이 같이 조인트로 하게 된다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기후기술과 한국 기업의 협력 사례를 짧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엣지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 같은 2018년도에 우리나라 그 코캄이라는 리튬이온 배터리 회사를 인수를 하였고 금년 5월 달에 배터리 셀 제조 회사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폴로 파워라는 태양광 패널 회사를 협력을 해서 아이오닉 5에 설치해가지고 태양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충전 기술이 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대체육 회사 중에 알레르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시리즈 B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년 7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 탄소 포집 기술을 갖고 있는 에어로베이션 회사랑 또 코오랑 인더스트리가 MOU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FTA 이후에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의 많은 협력들이 일어날 거라고 정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FTA를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과 한국의 기술 협력들이 많이 날 것을 저희 대표부에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 특히 저희는 아무래도 기업 쪽에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정현 수석사무관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세상기술연구원의 이상대 그룹장님께서는 한국의 농업기술 현대화 경험을 통해서 개도국의 식량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자리에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상대 수석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한국의 농업기술 현대화 경험을 통해서 개도국의 식량위기 극복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개도국의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요, 저희 나라에서도 식량위기를 사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에서 좀 이스라엘 예를 들어주시면서 좋은 예를 좀 들어주신 것 같아요. 기후 스타트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업들의 한 11% 정도가 농업 분야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도 아마 제가 일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의 농업기술 현대화 상황을 보시면요. 한국은 일단은 78년도에 농업기계화 촉진법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매년 5개년도, 5차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9차년도, 9차 개본계획을 수립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2000년대 초반에 벼농사 같은 경우는 기계화를 100%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밭농사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한 60% 정도 되는데, 기계화율이 낮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벼 농사 같은 경우는 벼 작물 하나를 대상으로 기계화를 했기 때문에 빨리 기계화가 된 반면에 밭농업 기계화 같은 경우는 품종이 다양하죠. 그 다양한 품종에 대응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기계화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물을 심는 이식파트하고 수확하는 수확파트에서 기계화율이 좀 낮고 그 외 분야에서는 다 기계화가 좀 달성된 상태입니다. 근데 산업적으로도 보시면은 이제 90년도에 처음 이제 수출을 시작을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한 14억 불 이상 수출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아마 이 이상 수출 실적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그 농기계 분야 산업 비중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출되고 있는 나라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미국이 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가 우즈베키스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북미 쪽으로 수출하고 있는 거는 주로 이제 트랙터를 중심으로 이제 수확기계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어서 비중이 높고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 스마트팜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농기자재 쪽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들이 그 트랙터를 중심한 수확기계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관련된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농업 기계화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키아트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업 에너지 ODA에서도 농기계 분야에 대한 그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업 모델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농업 기계화가 중요한 이유가 식량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그 직접적인 방법이 농업 기계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ODL 사업을 통해서 이런 수요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주로 이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옛날 자료긴 합니다만 FAO에서 2006년에 발표한 걸 보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기계화율이 한 10% 정도 되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40%, 남미에서 같은 경우는 50% 정도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흐르긴 했습니다만 아직 좀 이 기계화율이 아주 낮은 편이고 이 기계화를 하는 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좀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수요가 계속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 농기계 시장 같은 경우는 매년 5%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아주 우량한 사업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키아트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산업에너지 ODA를 통해서 농기계 분야 ODA를 추진을 했는데요. 처음에 수행한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고요. 그 다음에가 미얀마, 그리고 현재 이제 에티오피아를 수행을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좀 수행할 때 모델을 좀 보면 처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수행을 할 때는 단순히 우즈베키스탄에다가 농기계 R&D 센터를 져주는 그런 사업을 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모델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농기계 연구를 하고 보급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농기계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농기계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AS 인력 양성까지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 AS 센터까지 같이 구축하는 사업으로 모델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미얀마 모델에다가 플러스된 게 뭐냐면 이 농기계들을 여러 농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농업 서비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모델로 좀 확장을 했고요. 나라별로 좀 상황에 맞게 모델도 약간씩 변형되고 또 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모델도 좀 확장하면서 규모를 좀 확장하는 형태로 사업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농업 기계에 중심을 맞춰서 이렇게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을 했는데요. 이 농업이라는 거는 농기계만 있다고 농사가 져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그 효과가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크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 필요하고요. 기존에는 이제 사람이 농사를 졌었는데 이번 이제 기계를 좀 대체가 됐고요. 여기서 경험 파트는 뭐냐면 사실은 농사를 짓는데 경험이 필요하죠. 이거를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농사를 졌었고 그걸 다시 아들이 물려받고 또 손자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경험으로써 우리가 이 지식이 전달이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것이 좀 달라졌는데요. 기존의 땅 같은 경우는 삐뚤빼뚤했던 땅들이 경지정리를 통해서 네모 반듯하게 바뀌었고요. 네모 반듯하게 바뀐 땅에서 기계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할아버지가 농사 짓고 아버지가 농사 졌다고 해서 손자나 아들들이 농사 짓지 않죠. 그래서 이제 경험이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 경험을 데이터로 대체해서 농사가 이렇게 져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던 그럼 농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런 농업 시스템을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경지 정리도 됐고 농업 기계화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충분히 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죠. 근데도 식량 자급률은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시면 90년대에는 한 70% 됐다가 20년대에는 45%까지 떨어졌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식량 주식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더 이상 밥보다는 빵을 더 많이 먹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공식품들이 많이 증가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땅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넓으면 사실 농사 많이 져가지고 식량 자급률 얼마든지 높일 수 있죠. 저희가 주식은 쌀이기 때문에 쌀은 이제 자급률이 100% 되어 있고요. 최근에 조금 떨어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생산량은 변함이 없는데 그 가공식품들을 쌀도 가공식품 형태로 많이 먹기 때문에 수입한 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밀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0.8%죠. 그러니까 99%는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콩 같은 경우도 30% 정도고요. 그리고 세계 식량안보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식량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품질이나 안전에 관한 항목까지 다 합쳤을 때 항목인데요. 한국이 32위입니다. 일본은 8위고요. 아일랜드가 1위를 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팔지 않으면 저희는 쌀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닥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지금 제가 벼 농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교화율이 100%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땅만 가지고 계시면 농사를 지으실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경운정지를 할 때도 농기계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벼를 심는 것도 이항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기계를 심습니다. 그리고 방제를 할 때도 드론으로 방제를 요즘 하고 있고요. 수확은 콤바인으로 합니다. 이렇게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면 RPC라고 미국 처리장으로 이렇게 바로 벼를 보내서요. 건조를 한 다음에 도정을 해서 여러분이 드시는 10kg, 20kg짜리를 포장을 해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있으시면 이런 기계들은 빌려서 농사를 지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계가 없는 분들은 나라에서 또 기계도 빌려줍니다. 그렇게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농사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이나 자율작업이 가능한 농기계도 개발돼서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친환경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구동 농기계들도 개발돼서 보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그냥 짓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잘 져야 되죠. 생산성, 경제성 있게 잘 지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계만 있다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작물은 공산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를 관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작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토양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병충해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물에 대한 가격 정보도 같이 필요해요. 같은 벼를 심더라도 어떤 품종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고요. 또 어떤 땅에다가 심느냐에 따라서 비료나 농약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후변화 이슈, 앞에서도 기후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의 종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거에 따라서 병충해도 달라지고, 그럼 농약을 언제 쳐야 되는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정보죠. 이런 데이터들이 같이 농업에 영합이 돼야 제대로 농사를 질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험에 의해서 전달이 됐었어요. 할아버지들이 올해 한 3, 40년 농사를 지셨으니까 이맘때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런 병충해가 생겼을 때는 이런 농약을 쳐야 되고, 뭐 이렇게 하셨었는데 더 이상 그런 지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런 전체 데이터들을, 아주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제가 뭐 이름을 붙였는데, 농경의 토탈 서비스 플랫폼, 솔루션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들은 역시나 그 글로벌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벌써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관련된 기업들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을 자기네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축적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뒤에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기업들은 사실은 농업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이런 농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온 게 유럽의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사에서 2020년부터 정밀농업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버드라는 위성 이미지를 이용해서 정밀농업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함스타라고 해서 항공 이미지나 위성 이미지를 이용해서도 농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입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기업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자기들이 항공사 제작사이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밑에 항공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 항공사진을 찍은 거를 기후 데이터나 환경 데이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농업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두 번째는 IBM인데, IBM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AI 컴퓨터가 있습니다. 왓슨이라고. 그 왓슨을 이용해서 왓슨 디시전 플랫폼이라는 농업 솔루션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정보나 작물정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농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기업들이 이런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이유는 이 분야가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잘 모아서 분석을 하면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가구당 경지 면적이 200헥타르 정도 돼요. 근데 미국이나 북미는 200에서 300헥타르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200에서 300헥타르 되면 한 해 농사를 잘못 지으면 손실이 몇천만 원씩, 몇 억씩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유료 서비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해서 그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돈은 내고 서비스를 쓰겠죠. 그래서 농업이 예전에는 뭐 3D 업종이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서비스 생태계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에서 기후기술 스타트업들도 그런 부분들을 보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농업에 필요한 게 땅, 농기계, 그리고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번 글로벌 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인도네시아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식량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도 부족하고 쌀 생산량도 감소해서 문제라고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조코이 대통령이 2020년도에 국방부 장관을, 특이하죠? 국방부 장관을 데려다가 식량 특임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식량 진사를 방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약 3만 5천 헥타르 정도 되는 것을 좀 농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농림부하고 그 외 기관들은 3만 헥타르 정도 되는 문제를 또 개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가 보통 쌀 생산량이 보통 헥타르당 한 5톤 정도 돼 있는데 그걸 7톤까지 늘리라고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사실은 그 2년에 산모작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 2년에 최대 4모작까지도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근데도 쌀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헥타르당 한 7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원하는 게 우리나라 수준 정도로 쌀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세 가지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땅도 경제정리를 해본 경험이 있고, 기계화도 한 경험이 있고,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우리나라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땅이 좁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넓은 땅이 있어야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땅을 가지고 있어요. 농업 기계하고 기술이 부족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인도네시아에다가 예를 들어 대단히 쌀 식량 기지 같은 거를 개발을 협력을 하는 거죠. 안쪽이 노란색이 인도네시아 현재 상황이고, 바깥쪽이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땅을 제공을 하고요. 저희가 농업 기술하고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면 그 윈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경지정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지정리하고 관수. 관수라고 하는 부분은 물을 대는 거죠. 그래서 저수지를 개발하고 그 저수지에 있는 물들이 농민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수까지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농업 환경에 맞는 종자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건 농촌진흥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농기계 쪽입니다. 근데 이건 산업부에서 하고 있고, 농기계를 기존에 보면 이제 경운기나 손으로 하고 있던 것들을 저희들 같이 트랙터나 자동화된 농기계들을 공급하는 거에 포커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2025년까지 B100을 하겠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이오 디젤을 100% 쓰겠다는 겁니다. 기존 이제 디젤을 쓰는 게 아니라 식품에서 추출한 바이오 디젤을 100%까지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키아트에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을 해주셔서 인도네시아하고 이거 B30을 쓸 수 있는 농기계를 같이 공동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한 연구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개발된 농기계를 ODA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ODA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급하기 위한 본 프로젝트까지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아마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되면은 아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농기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농림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비료하고 농약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자재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것까지 같이 돼 있어야, 비료하고 농약이 같이 제공돼줘야 생산성을 좀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생산된 벼를 갖다가 처리하는 건데, 이제 예전에 보시면은 도로가에 벼 이렇게 널어놓고 말렸던 거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거 다 썩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미국 처리장 같은 걸로 이제 자동화를 처리를 하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인도네시아가 헥타르당 한 5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그걸 7톤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향상을 시키고요. 그리고 농업기계화도 현재 50% 상태에서 향상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실 수익성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농기계 부분만 저희 협력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그리고 농림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럼 같이 이런 인도네시아의 대단히 쌀 생산기지 같은 걸 개발을 하고, 이거를 유상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시 인도네시아 정부에다가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생산된 쌀을 갖다가 판매하는 식으로 수익 모델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부는 앞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농기계 현재 생산 기지 같은 농업 기계화를 통해서 농기계 생산 기지를 확보할 수도 있고요. 과기부는 여기서 이런 경험들을 데이터화해서 농업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림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료, 농약, 그리고 스마트팜, 그 농기자재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그러면 단순히 농기계뿐만 아니라 식량 문제도 해외에다가 우리나라의 식량 기지를 건설하는 방법도 될 것 같고, 인도네시아에서 원하는 쌀 생산성 향상, 그리고 농업 기계화 하는 데도 같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를 드린 거는 쌀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는 더운 기후이기 때문에 딸기 같은 게 되게 비싸요. 근데 딸기는 저온 작물이기 때문에 일반 노지에서는 자라기 힘들거든요. 그럼 여기에 스마트팜 기술 같은 걸 접목을 해서 이런 과실이나 고부와 같이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 협력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갖고 있는 경험을 이용해서 국제적 협력하는 방안까지 한번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까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재 그룹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이 전체 사회를 맡았는데요. 주제가 다양하다고 사실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포럼의 주제를 보시면 글로벌 테크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이라고 했을 때 저희 국제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R&D 사업은 초격차, 그다음에 확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돼 있었는데 올해 관련돼 있는 키워드를 저희가 한 10개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회차에는 글로벌 첨단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 반도체나 여러 가지 초격차 산업에 다뤘고요. 그리고 2회차에는 에너지 기술이라는 키워드로 탄소 중립,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3회차에는 국가별로 그 공급망 위기관리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지, 그리고 4회차에는 글로벌 도전 과제를 위한 ODE를 통한 국제협력, 국제협력 전략, 국제 인력 교류까지 사실 했는데요. 오늘 보시는 여러 가지 뭐 농업, 그리고 창업,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굉장히 먼 글로벌 도전 과제가 국제협력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디지털 경제 사회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접목되면서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글로벌 아젠다들을 다룰 수 있는 다리를 놔주는데 오늘 현장에 계시는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해보지 않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지금까지 5회차에 발표를 듣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세 분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참석자 전원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박정규 단장님 주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진아 팀장이 지난 그 포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도 설명해 주고 했는데 사실 한국의 현재와 미래라는 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글로벌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때 현재와 미래라는 거는 더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발표해 주신 먼저 세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선진국, 개발도상국과 어떻게 협력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저희들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세 분의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이제 박병관 대표님께서는 이제 혁신은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혁신은 패권이 아닌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의 프라운호퍼 사례를 통해서 이제 국제협력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표하신 그 이스라엘 대사관의 강정현 수석 상무관님께서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생태계 4가지 요소를 설명해 주셨고요. 특히 기후기술 측면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양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미래에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산기술연구원 이상대 그룹장님께서는 이제 산업에너지 ODA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식량위기라는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스마트팜 이런 기술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들을 좀 듣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미래 기술이라는 거는 그동안 한번 선정된 그 분야들을 보면 그 최첨단 기술, 하이테크 기술들이 거의 대부분 미래 기술에 해당했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그 첨단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들이 언제 빠른 시간 안에 다른 모든 국가들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쯤에 이미 핀란드에서는 그 미세먼지 저감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이미 그때 이제 10년 전이니까 15년 전부터 R&D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핀란드 같이 그렇게 깨끗한 나라에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뭐하러 연구해? 라고 하지만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길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냥 첨단 기술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런
기후변화 기술이나 농업, 스마트팜 이런 데에 좀 더 역점을 두고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이제 국제협력을 통해서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산업 대전환 시대 산업기술 혁신 국제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앞서 발표해 주신 세 분과 오늘 산업연구원의 이준 본부장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강호 선임연구원님께서 30분간 이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5분께 이제 제가 공통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가의 국제협력 시 접근법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 대전환 시대 산업기술 혁신 국제협력 시 중점으로 둬야 될 사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셔도 되고 뭐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저 발표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간도 좀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준 본부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 이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지금 이 산업 대전환 시대의 산업기술 혁신 국제협력 방안인데요. 어려운 주제가 세 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 대전환이고, 하나는 기술 혁신과 관련된 내용이고, 근데 이걸 또 국제협력을 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뭐 산업 대전환을 어떻게 저희가 규정을 하느냐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이슈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어젠다들이 사실은 산업 대전환이라는 이름 하나로 다 이제 묶여서 통상 이제 논의가 되는데 산업 대전환이라는 그 이슈 안에는 굉장히 큰 담론들이 다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대전환이라는 게 이 레토릭상의 어떤 그냥 그런 워딩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혹은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 패턴이라는 게 있고 어떤 그 경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바로 이 대전환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대전환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뭐 디지털 전환은 꽤 오랫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이 이슈가 된 지가 벌써 한 4,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그린 전환을 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두 가지만 합쳐도 인류가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전환을 지금 저희는 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날로그의 세계에 그동안 살았었고 굉장히 탄소 집약적인 사회에 살았었는데 이 자체가 이제 뭐 디지털 사회로 바뀌고 탈탄소 사회로 바뀌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이 저희가 소비하는 방식을 넘어서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물건을 만들어 오고 물건을 공급해왔던 여러 가지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실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종의 지금 질서가 그러면 새롭게 짜지는 거거든요. 질서가 새롭게 짜지게 되면 질서를 그동안 규정해왔던 여러 가지 경쟁 우위 요소나 원천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경쟁 우위 요소나 새로운 경쟁 원천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승자와 패자가 이제 새롭게 이제 써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이 거대한 이 흐름 안에서 승자 패자를 결정하는 게 결국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실 산업 대전환이라는 거는 지금 혼자서 하기 굉장히 힘든 어젠다입니다. 뭐 지금 이 거의 거대 담론 수준의 어떤 전환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하기 힘든데
사실은 또 같이 하기도 쉽지 않은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하기 힘들고 같이 하기도 쉽지 않은. 왜냐하면 이 산업대전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서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누가 이 경쟁 우위 요소에 먼저 근접하느냐, 먼저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100년을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뭐 시점이죠. 그렇게 되면 뭔가를 같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협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게 바로 산업대전환 이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이 전통적인 어떤 질서,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이나 탄소 집약적인 방식,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믿어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자유무역의 체계 하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앞서 나가 있는 국가였는데, 지금 이 흐름이 이제 다시 뒤집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지금 뭔가를 지금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그만큼 우리도 전환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큰 나라고, 전환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글로벌 어떤 역량입니다. 우리가 가장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글로벌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이 외교의 영역이 지금 과학기술이나 산업이나 이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기존 접근법과는 조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지금 이슈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떠오르는 키워드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경제안보라는 키워드가 이제 떠올랐는데, 사실은 경제안보를 아주 좁게 해석하게 되면 그 안에 전부 다 기술이 들어있고, 기술에서 산업이 들어있고, 산업에서도 공급망이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경제안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키워드를 지금 받아들인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런 키워드를 주도해 본 적이 사실 없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우리의 전략적인 목표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경제안보 같은 키워드, 이 전략기술과 같은 키워드를 끌어가는 이 나라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다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지금 뚜렷한 어떤 지향점 없이 굉장히 로우키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상당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이 전략적인 목표는 뭐냐. 근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단시일 내에 끝날 현상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 외부에서 흘러가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주도적으로 이거를 이끌어 가야 되지에 대한 사실은 목표 설정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산업 대전환의 어떤 이 흐름이 이제 상수이고, 이 흐름에서 국제협력이나 이런 국제 외교, 특히 과학기술 외교나 산업기술 외교, 그 다음에 이 공급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협력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가 앞으로는 굉장히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기술을 개발을 잘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거를 잘 확보할 거냐의 이슈도 중요하고, 동시에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이 국제협력의 어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출발점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소위 말하는 이제 국제 혁신 생태계라는 게 있을 텐데, 이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서 우리가 그동안 뭘 해왔었지에 대한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판단, 진단부터 시작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이런 혁신 생태계와 관련해서 기여했던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새롭게 지금 질서가 지금 짜지고 있을 때는 사실은 기여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역량도 우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첫 번째 질문이 사실은 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의 어떤 협력의 접근법의 차이, 저는 접근법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글로벌로 나가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어떤 그 포인트, 관점은 사실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은 지금 결속이거든요. 이렇게 이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끼리 결속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서 결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는 놓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 사이에서 개방으로 나가야 되고, 개방을 통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개방을 통한 협력이 사실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르지 않습니다. 선진국 국가들하고도 우리는 이 개방과 혁신을, 이 기조를 충분히 가져가야 되고, 실제로 개도국과의 협력에서도 역시 개방과 혁신입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어떤 협력의 포인트는 당연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기본적인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는 어떤 소위 말하는 이 포용성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이 근저에 깔고 개방과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관점이 사실은 세팅이 되어야 저희가 소위 말하는 지향할 수 있는 어떤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저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국제협력의 기본 본질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 대해서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여할 부분을 먼저 찾아야 저희가 본질적으로 얻을 최종적인 목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되려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신 생태계의 어떤 역량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라는 어떤 지정학적 특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 패권을 지향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협력을 하기 상당히 좋은 나라이고, 혁신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굉장히 어떤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롤을 찾는 작업을 먼저 좀 하고, 우리가 먼저 롤을 찾아서 먼저 이제 의제를 제안하는 어떤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에 계속 저희가 이제 수세적, 항상 이렇게 수동적으로 반응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질서가 바뀌는 시점에서 능동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역할을 좀 찾아서 능동적으로 의제를 제안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우리 이준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산업 대전환, 기술 혁신, 국제협력, 어려운 세 가지 주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질서가 새롭게 짜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어떤 정의나 개념들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대전환 시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승자와 패자가 바뀔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협력을 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 역량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찾는 것이 이런 그 산업 대전환이나 이런 그 글로벌 생태계에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아왔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한다면은 뭔가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선 우리 이강호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차가지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있으면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서브 남주를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G2가 하도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한쪽 구석에서 이제 기회만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하지만 서브 남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최근에 산업 대전환, 사실은 산업 대전환이란 말 자체가 좀 촌스럽죠. 최고 장대는 개도국 병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패러다임 전환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사실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말은 토마스 쿤의 이제 과학혁명에서 나왔던 말이죠.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질서를 관찰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런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과거의 어떤 레거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이 키아트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서도 국제협력 어떻게 하면 돼부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국제협력을 왜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외교적 역량이 굉장히 더 뛰어납니다. 왜냐? 어떤 국가하고 협상을 할 때는 그 국가에 대해서 책이 한 100권 정도 먼저 나와요. 그 국가의 역사는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사회는 문화는 어떻고. 근데 우리는 국제협력 한다면 일단 기술하고 산업부터 분석 보고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력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상대방을 둘러싼 그 단순한 수요 공급 차원에 넘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굉장히 도구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협상에서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먼저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외교, 이 기술 외교나 국제협력 외교 정책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인문사회학적이고 그리고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제 산업대전환과 뭐 기술 패권 경쟁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한국과 같은 서브남주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접근망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글로벌 밸류체인이 굉장히 지금 재편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밸류체인 자체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강점을 가졌던 게 국제무역상에서 패키지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부품 소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패키지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에 좀 강점을 가졌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교역국가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타격을 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밸류체인을 가능한 스플리팅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말은 즉 리스크를 스플리팅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어떤 패키징 위주에서 좀 고부가치 핵심 기술 위주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덜란드가 ASML이라는 기업 하나 가지고 지금 굉장히 반도체 업계에서 갑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사실은 외교 정책학에서 뭐 사용되는 뭐 이중 게임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산업기술 쪽에서 굉장히 접목시킬 필요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중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요. 협상을 할 때 우리도 보통 게임 이론은 A, B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A 밑에 A-가 있고 B 밑에 B-가 있어서 A와 B의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퍼트남 교수가 그 이중 게임 이론을 제안을 했는데 대부분의 국제협력이나 뭐 협상에서는 이런 구도들이 잘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산업기술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발제해 주신 세 분에 대해서 각각 간략하게 코멘트를 하자면은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뭐 프라노프 사례도 재밌었고 이스라엘 사례, 농업도 재밌었는데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정책 연구하면서 고민한 내용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자 좀 고민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최근에 그 OECD가 독일의 혁신 정책에서 리뷰하는 작업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8개의 필러가 있었어요. 뭐 이노베이션 시스템, 국가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근데 독일 측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퀄리티 인프라스트럭처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그 밑에는 표준이나 시험 인증과 같은 퀄리티 인프라스트럭처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국가였지만 디지털 전환이 도래하면서 우리가 그걸 잘 대처하지 못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잃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한테 한국은 디지털 전환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경험을 말해달라 그래서 저희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조금 놀란 사실은 그 작업에 참여한 독일 고위 관료들이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과연 그럴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프라노퍼나 이런 뭐 여러 가지 해외 사례를 보면은 특히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키아트 리포트 인더스트리 4.0 엄청나게 울고 먹었잖아요. 근데 독일 현장에서 인더스트리 4.0 제대로 구동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 정부가 뜨거 해가지고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전략을 수정 전략으로 내놓은 겁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하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껍데기 이면에는 오퍼레이팅 메커니즘이 따로 있고 그 작동 기제가 왜 예를 들어 성공한 정책 같으면 성공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 않아요. 프라노퍼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연구의 체제를 이사회 체제로 들여놨지 않습니까? 근데 작동 기제는 전혀 다릅니다. 독일의 이사회 체제는 독립성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프라노퍼나 막스 플랑크 같은 연구 기관들은 대부분 로컬 거버먼트하고 연결성이 굉장히 강하고 출발도 그렇게 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자체 정부하고 별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코시스템 측면에서 굉장히 현장 접근이 잘 안 되는 구조가 있죠. 또 한 가지 프라노프 운영에서 제가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특히 출연연 운영에 있어서 연구자를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한 제도하고 규제를 운영을 하죠. 근데 제가 독일 시스템에서 조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뢰관계입니다. 연구자와 정부, 연구자와 기관 간 신뢰관계.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한다 그러면은 진짜 재택근무를 하세요. 그분들은 8시간 근무를 한다 그러면 8시간 동안 진짜 데스크탑 이 노트북 앞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한 약속이고 신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돌아보면은 과연 그럴까? 신뢰자본의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해외 사례를 볼 때 스냅샷 정책, 사진만 찍어가지고 오는 정책은 좀 이제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정책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협상 기술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R&D 기술 사업화 이야기하면서 우리 데스밸리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그걸 극복했을까 보면 약간 그 군 쪽에서 그걸 메이크업 해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군이라는 게 이스라엘 군뿐만 아니라 미국 군까지 포함합니다. 미국의 유대자분들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방 R&D나 국방 쪽에서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스밸리를 건너갈 다리로 그거를 전혀 활용하지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닐랩, 탄소 골프채, 다 미국에서 국방 쪽에서 나온 기술이거든요. 한국에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잘 활용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호텔 들어올 때 열화상 카메라 찍으셨잖아요. 그 사실 그 국방 기술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문제는 글로벌화해서 뭐 유니콘까지 가는데 굉장히 우리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포닥을 할 때 전 재료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미군 해군성 프로젝트를 저희 지도 교수님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 해군성 그 미국 해군 대령이 와서 저희 기술을 이제 돈을 주고 프로젝트를 맡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프로포저 쓸 때 뭐부터 합니까? 연구자가 이 기술을 성공하면은 어디에 쓸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잘 모르는 영역을 찾아서 쓰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은 none of your business라 그래요. 그건 내 일이지 니네가 신경 쓸 거 아니고 너네는 최고의 기술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저희가 하는 기술이 어디에 쓸지는 몰랐어요. 끝나고 나서 알려주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군 내부에 기술을 잘 이해하는 기술 전문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뭐 기술 사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박사급 굉장히 고급 기술 장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부에 그런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조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농업 쪽은 사실은
한 줄 요약하자면은 한국은 농업기술 자체 발전 수준은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 부분은 구조개혁 진전 없이 기술 개발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전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광호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서브 남주라고 표현을 하시고, 서브 남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글로벌 밸류체인 세분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위험을 분산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그 고부가 가치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외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때 그 이면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고, 사실은 우리가 잘 못하는 기술 외교, 국제협력, 외교라는 부분도 인문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분 발표자분들에 대한 코멘트도 다양하게 해주셔서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표자분들께서는 이제 각자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이제 5분께 이제 던졌던 그런 질문 2개 중에서 혹시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거나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 해주셔도 되고요. 꼭 필요하신 분께서는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의견 있으시면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자분들. 그 첫 번째 공동 질문에 대해서만 조금 잠깐 코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선진국과 개도국과 국제협력 시 접근법은 사실은 그 차이는 프라운호퍼가 한국이랑 협력을 하면서 이제 2가지 다가 다 나왔었습니다. 프라운호퍼가 한국이랑 협력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은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한국을 좀 개도국으로 보는 그런 개념이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한국 쪽 파트너들,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죠. 기업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수요 중심으로 협력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많은 협력 분야가 뭐 기계라든지 소재라든지, 그래서 이제 한국 쪽에 있는 수요 기업들이 독일의 프라운호퍼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하는 그런 분야로 협력이 이루어졌어요. 최근에 와서는 한국을 기술 선진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기 독일에서도 그러고 프라운호퍼에서도 그러고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그냥 수요 중심으로만 저희가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협력을 하면 좋을 것인가. 이제 미래 주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뭐 다양하게 뭐 양자 기술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으로 협력도 나왔어요. 에너지 기술 쪽으로. 근데 이제 에너지 기술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협력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많이 왔었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예가 이제 그래서 이제 수소 기술 쪽으로 한번 협력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수소 기술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이 굉장히 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한 국가가 전부 다 점유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연료 존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사실은 그 응용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스탠스가 좋고, 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수소 생산이라든지 운송, 안전 이런 부분으로 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 중심으로 협력을 해서 이제 윈앤윈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차이가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그런 사례에서 좀 차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발표자분들께서도 또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셔도 됩니다. 예, 이스라엘 대상 강정현 상무관입니다. 저는 이제 2번째 관련돼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준 본부장님과 이제 이광호 선임연구원님께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이준 본부장님께서 이제 산업 대전환 시대, 산업 기술 혁신, 그리고 국제 협력 이 3가지
큰 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국제 협력, 이스라엘 대사관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 기업과 이제 이스라엘 기업과 협력을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면서 그 갭을 줄여야 될까를 잠깐 나누게 되면, 사실 문화적인 측면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 협력의 이제 세부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은 굉장히 이렇게 플랜 중심이지 않습니까? 디테일하게 플랜을 하는데, 이스라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조율하는 게 저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저희 경제무역 대표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런 문화적인 차이들이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작은 부분에서 나중에 큰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기업이나 한국 기업들의 국제 협력을 같이 했을 때 R&D도 포함이 되겠지만 얼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도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베네핏을 가지고 우리가 R&D를 협력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 그렇다면 이 R&D를 가지고 다음 시장 타겟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사실 기술 개발을 할 때 그냥 산학연 협력에 대해서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슘이라든지 뭐 T3, 테크니온에서 T3 이런 기술 이전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학 내에서 산학 협력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할 때 해외 투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소들 같이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기술을 진짜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어떤 국가로 타겟을 볼까에 대해서 그것도 고민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이제 조금씩 한국 기업들도 이스라엘 기업들이랑 협력을 하면서 그냥 단지 그냥 한국, 에이펙 이쪽으로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이 협력을 하면서 그 같은 밸류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도 깊은 타겟 시장에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공유들이 이제 서로 많이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이상태 그룹장님도 간단하게 코멘트 한마디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제가 발표 자료에서 마지막에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그런 부분입니다. 해외하고 국제 협력을 할 때 농업 부문은 좀 범위가 다양하다 보니까 좀 주관하고 있는 부처들이 좀 나눠져 있는 현상을 좀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들이 농업이라는 키워드 아니면은 뭐 어떤 작물이라는 키워드를 하나를 가지고 협력을 해서 같이 어떤 대상 국가의 협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강하고요. 좀 그렇게 해야 충분한 예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좀 더 그 확실한 효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단일 사업이 아니라 좀 통합된 사업으로서 해외 협력을 좀 같이 한다면 조금 더 실질적인 효과 그리고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또 현지에 또 진출하는 예를 들어서 국내 관련된 기업들, 협력하는 기업들도 단일 사업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파이가 작다 보니까 그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좀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규모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관련 기관들이 조금 더 협력해서 아젠다를 좀 도출을 하고 대상 국가들을 중점적으로 좀 선정을 해서 같이 진출을 하게 된다면 좀 더 극대화된 효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대 그룹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자분 3분하고 우리 토론자분 2분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주셨고, 사실 저희 이제 키아트라는 이런 조직이 국제협력을 한 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정말 그냥 무대포로 무식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해외 가제 뭐 일부 참여 기간 중에서도 뭐 한 병정 정도 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2005년부터 이제 어떤 참여 기관으로서 어떤 역할까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는 이제 유럽의 R&D 플랫폼에 준회원국 가입하고, 뭐 올해는
정의연구까지 가입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무대뽀로 무식하게 접근하지 않았으면은 이룰 수 없었던 성과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무식하게 접근해서 어떤 위상이라 그런 것들은 국제협력에서는 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좀 더 정교하게 좀 구현해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어떤 글로벌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 파트너들과 서로 동반 성장하고 첨단 산업에서도 어떤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런 그 대전환 시기에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좀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키아트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과 같이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발표해 주신 세 분하고 이제 토론에 참여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토론 진행을 맡아주신 키아트의 박청교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그 산업부와 함께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국제협력의 현재는 저희가 R&D와 ODA를 국제협력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ODA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됐고,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R&D는 다자 유레카 정의연구 승격을 하고 지난주에 한미포럼에 해당하는 부분을 했고, 아세안 10국가의 다자 협약을 저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를 기반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미래에 여러 가지 그 키워드들을 5회차까지 지금 그 테크 브릿지 포럼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총 5회 포럼 운영 동안 6개의 해외 거점 소장님들과 6개의 대표 업종별 NCC의 기관들이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기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6개의 대표 업종별 NCC 협조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저희가 손쉽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발표자 여러분, 토론자 여러분, 마지막이만큼 현장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끝까지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 굉장히 감사합니다. 1회부터 금일 진행된 5회 포럼까지는 유튜브 국제협력 TV를 통해서 업로드가 되고요. 관련된 정보는 GT 온라인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6개의 해외기술 거점, 6개의 국제기술협력센터 등에 해당하는 국내의 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에 큰 관심을 저희가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